아저씨, 제발 1,000원만 주세요. 대한민국 서열 1위, 재벌 회장 민석이 거짓 쌍둥이 애원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동정심에 지갑을 열려던 민석은 고개를 든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그만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꼬질꼬질한 아이의 눈 밑에 박힌 선명한 눈물점. 그것은 자신의 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석을 진짜 무너뜨린 건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늘어난 목티 사이로 반짝이는 낡은 은반지. 그것은 6년 전 더 돈 많은 남자를 만나겠다며 그를 비참하게 차버린 옛 여자가 가져간 세상 유일의 청혼 반지였습니다. 부자 남편 만나 잘 산다던 그녀의 반지가 왜 국어라는 꼬마의 목에 걸려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강민그룹의 회장 민석은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차에 올라탔는데 웬일인지 자꾸만 창밖으로 눈이 갔어요. 12월의 서울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깃을 세운 채 종종 걸음으로 지나다녔습니다. 민석은 올해로 42살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수조원의 재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회장 자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까지. 하지만 민석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냉철하고 차가운 재벌 회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할 상처를 품은 남자가 숨어 있었어요. 민석은 갑자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기사, 오늘은 먼저 들어가. 나 좀 걸어갈게. 회장님, 밖이 많이 춥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김 기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백미러를 통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늘 차로 이동했어요. 걸어 다니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 갑자기 걷겠다니 김 기사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차 문을 열었어요. 괜찮아. 오랜만에 걷고 싶어서 그래. 먼저 가. 차에서 내린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와 가슴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린 느낌이 오히려 답답한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혀주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무심코 지하철역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타지 않을 지하철이었어요. 재벌 회장이 지하철을 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따라 묘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실로 그를 잡아당기는 것만 같았어요. 민석은 천천히 걸으며 지하철역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다들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빠른 걸음으로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 하나 주변을 둘러볼 여유 없이 자기 갈 길만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석의 눈에 작은 형체 2개가 들어왔어요. 역 입구 구석, 차가운 바닥에 낡고 얇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쌍둥이처럼 보이는 2 여자아이였어요.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볼은 추위에 시뻘겋게 얼어 있었고 작은 손은 동상에 걸린 듯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은 쉴 새 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너무나 얇았어요. 12월의 혹한에 저런 옷을 입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고 신발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아이들의 머리카락은 제대로 빗지 못한 듯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멈칫하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왜 저렇게 얇은 옷만 입고 있는 걸까? 저 아이들 부모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왜 이 추위에 아이들을 저렇게 내버려 둔 거야? 민석의 마음 한구석이 쓰라리게 아파왔습니다.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저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민석은 지갑을 꺼내 돈이라도 좀 주고 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들 중 하나가 벌떡 일어나 민석의 코트 자락을 붙잡았어요. 아저씨, 1,000원만 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추위에 떨려서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민석의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워서 코트 천을 뚫고 냉기가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아파서 그래요. 약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제발요, 아저씨.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코끝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볼에는 얼어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 자국이 저렇게 남았을까.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어 민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석은 그 자리에서 숨이 딱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왼쪽 눈 아래, 정확히 민석과 똑같은 위치에 선명한 눈물점이 박혀 있었어요. 민석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저 눈, 저 눈물점, 저 이목구비.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민석의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저려오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설마, 이게 무슨 일이지?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갑이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갑 안에 있던 카드들이 차가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석은 지갑을 줍지도 않고 아이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 코, 입. 하나하나가 자신을 닮아 있었어요.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민석의 얼굴을 쏙 빼닮았어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입모양. 마치 민석을 복사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닮은 거야? 저 눈물점은 뭐지? 우리 집안에서만 나타나는 저 눈물점이 왜 저 아이한테 있는 거야?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볼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손이 아이의 얼굴에 닿기 직전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 차올랐어요. 마치 낯선 어른에게 해를 당할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민석을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아이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 들어왔어요. 언니로 보이는 아이의 낡은 티셔츠 목이 늘어나 있었는데 그 틈 사이로 은색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아이의 목에 가느다란 끈이 걸려 있었고 그 끈 끝에 작은 반지 하나가 매달려 있었어요. 민석은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저 반지, 저건 분명히. 민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어요.
저것은 6년 전 민석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습니다. 6년 전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자지 않고 밤새 도안을 그렸어요. 사랑하는 여자 은주에게 청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석 장인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반지를 만들었어요. 반지 안쪽에는 두 사람만 아는 비밀스러운 문구도 새겨 넣었습니다. 그 반지를 건네며 민석은 무릎을 꿇고 청혼했었어요. 평생 함께하자고, 죽을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석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다음 날 은주는 차갑게 이별을 선언하고 사라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다시는 찾지 말라며, 민석이 온 마음을 담아 만든 그 반지도 함께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반지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구걸하는 아이의 목에 걸려서요. 민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천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 저 아이가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너희가 왜 가지고 있어? 민석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어요. 평소에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아이들은 민석의 그런 모습에 더욱 겁을 먹었습니다. 언니 예진이 반사적으로 목에 걸린 반지를 손으로 꼭 감싸쥐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지키려는 것처럼. 언니, 도망가자. 빨리. 동생 예나가 언니의 손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두 아이는 몸을 돌려 어두운 골목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작은 다리로 필사적으로 달리는 모습이 민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민석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달렸어요. 민석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들을 쫓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구두가 눈 쌓인 바닥에서 미끄러졌어요. 한쪽 구두가 벗겨졌지만 민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양말만 신은 발이 차가운 눈을 밟았지만 그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오로지 저 아이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반지의 비밀을 알아야 해. 저 아이들이 왜 은주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해. 이대로 놓치면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민석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얀 입김이 연신 뿜어져 나왔어요. 아이들은 좁은 골목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도망쳤습니다. 이 동네 지리를 훤히 아는 것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골목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으슥한 길이었어요. 양옆으로 낡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조원을 주무르는 재벌 회장이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달렸어요. 저 아이들만 따라가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헐떡이며 그곳까지 달려갔어요. 골목이 막다른 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이 길을 막고 있었고 그 앞에는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민석은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거지?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그때 민석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눈 쌓인 쓰레기 더미 옆 낡은 담요 한 장을 덮은 채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로 보였어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아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그 쌍둥이였어요. 아이들은 쓰러진 여자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추워. 일어나야 해. 언니 예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민석의 귀에 닿았습니다. 동생 예나는 말도 못하고 그저 훌쩍훌쩍 울기만 했어요. 민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공포와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과 확인하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뒤섞였어요. 민석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 여자가 모든 의문의 열쇠라는 것을, 모든 답이 저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민석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여자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심장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자의 상태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자는 너무나 말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어요. 덮고 있는 담요는 얇디얇았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저 담요 한 장으로 어떻게 버틴 걸까요? 여자의 손이 보였습니다. 담요 밖으로 나와 있는 손은 동상에 걸린 듯 시퍼렇게 변해 있었어요. 손가락은 퉁퉁 부어 있었고 갈라진 틈에서 피가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구겨진 폐지 몇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민석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여자의 얼굴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이들이 민석에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아이의 눈에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예진이 쓰러진 여자를 감싸 안듯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예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작은 몸으로 엄마를 지키려는 모습이 처절했어요. 예나도 언니 뒤에 바짝 붙어서 민석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바지를 적셨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민석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치지 않을게. 아저씨가 엄마 좀 볼게. 응?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엄마가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지 더 이상 막지는 않았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을 뻗어 여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숨이 붙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여자의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민석 쪽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민석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갈라진 입술, 푹 꺼진 볼. 하지만 그 얼굴은 틀림없었습니다. 6년 전 민석의 온 세상이었던 그 얼굴. 매일 밤 꿈에 나타나 민석을 괴롭히던 그 얼굴. 증오하면서도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그 얼굴. 민석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은주야.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민석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이건 꿈인가? 악몽인가? 민석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6년 전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홀연히 사라졌던 약혼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처음부터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했던 거라고, 더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며 차갑게 등을 돌렸던 여자. 민석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떠났던 그 여자가 지금 쓰레기 더미 옆에서 거지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에 6년 전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석이 은주를 처음 만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그날 민석은 중요한 계약이 무산되어 기분이 최악이었습니다. 커피나 마시려고 들어간 카페에서 일하고 있던 은주를 만났어요.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은주의 맑고 깊은 눈은 너무 예뻤어요. 하지만 민석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커피컵에 응원 메시지를 적어주는 따뜻함, 누구에게나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예의 바름. 민석은 그런 은주에게 점점 빠져들었어요. 민석은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은주가 자신의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신 자체를 봐주길 원했거든요. 은주는 민석에게 스스럼 없이 대했습니다. 농담도 하고 가끔은 핀잔도 줬어요. 민석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면 진심으로 걱정해줬고 민석이 웃으면 함께 웃어줬습니다. 민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돈도 집안도 지위도 아닌 그냥 강민석이라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3개월 후 민석은 은주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랑 사귀어 주세요. 은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양아버지랑 사이도 안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할 게 있어요. 민석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강민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을. 은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걸 왜 숨긴 거예요? 당신이 저를 봐줬으면 해서요. 돈 말고 저를. 은주는 한참 민석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바보 같아요. 전 처음부터 당신을 봤는데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됐어요. 민석은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매 순간이 선물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밤새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주는 민석에게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줬어요. 은주 곁에 있으면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차가웠던 민석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민석은 은주를 처음 만났던 그 카페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야, 나랑 결혼해줘.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청혼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청혼을 받아들였고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민석은 들뜬 마음으로 은주를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은주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은주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민석을 마주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민석은 그 목소리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은주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은주는 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사실 당신 사랑하지 않아요. 민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은주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주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어요.
사실 돈 때문에 당신한테 일부러 접근했던 거예요. 뭐, 무슨 헛소리야. 너는 내가 강민그룹 후계자인 것도 몰랐잖아. 내가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잖아.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분식집에서 떡볶이 나눠 먹던 은주. 월급날 작은 선물에도 감동해서 울던 은주. 그게 다 연기였다고? 아니요. 처음부터 다 알았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민그룹 후계자인 거, 재산이 얼마인지 다 알고 접근한 거예요. 모르는 척 연기한 거예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어젯밤에 평생 함께 하자고 했잖아. 반지 끼고 그렇게 행복해 했잖아. 울면서 나한테.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젯밤 은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반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고? 연기였어요.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연기한 거예요. 당신 돈이 필요했으니까. 민석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더 좋은 남자가 생겼어요.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잘났어요. 돈도 더 많고, 집안도 더 좋고, 그게 누군데? 누가 나보다 뭐가 더 좋은데?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은주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찾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끝이에요. 민석은 은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거짓말이지?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은주야,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나 너 아니면 안 돼. 은주는 민석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달리지 마세요. 보기 싫어요. 솔직히 1년 동안 당신이랑 연애하는 거 힘들었어요. 지루하고 재미없었어요. 민석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었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그 1년이 은주한테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이었다고. 민석은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은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민석은 떠나는 은주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손 하나 뻗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은주야. 민석의 부름에도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민석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은주는 민석의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민석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술에 절어 살았고 밤마다 은주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여자,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했던 여자, 다른 돈 많은 남자에게 갈아탄 여자. 민석은 그렇게 은주를 증오하며 6년을 버텨왔어요. 그 증오가 아니었다면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증오라도 해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뭡니까? 돈 많은 남자는 어디 있는 겁니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야 할 그녀가 왜 이 꼴로 쓰러져 있는 겁니까?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은주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한때 통통하고 발그레했던 볼은 푹 꺼져 뼈가 드러나 보였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갈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때 민석의 손이 은주의 옷주머니에 닿았습니다. 주머니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다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붕어빵 2개였어요. 민석은 그 붕어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려고 산 거구나. 자기는 굶으면서 아이들 먹일 붕어빵을 품에 넣고 다녔구나. 그런데 쓰러져서 그것도 못 줬구나. 민석의 손에서 붕어빵이 떨어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민석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흐느끼던 울음이 점점 커져 통곡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그녀를 증오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욕했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 민석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졌습니다. 대체 왜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왜? 민석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두운 골목에 메아리 쳤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 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후다닥 자신의 코트를 벗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였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민석은 그 코트로 은주의 몸을 꼭 감쌌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했어요. 지금 당장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민석은 은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은주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어요. 뼈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민석은 은주를 등에 업었어요. 차가운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애들아, 아저씨 따라와. 빨리. 민석은 아이들에게 외치고는 큰 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구두는 아까 벗겨진 채였고 코트도 벗어서 셔츠 바람이었어요. 12월의 칼바람이 민석의 몸을 핥히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은주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이들이 작은 다리로 필사적으로 민석을 따라왔습니다. 언니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뛰었어요. 아이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바람에 날려 은주의 창백한 볼 위로 떨어졌어요. 민석은 뛰면서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제발 죽지 마. 제발 살아있어 줘. 아직 물어볼 게 너무 많아. 대체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 다 들어야 해. 그러니까 제발 죽으면 안 돼. 큰 길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더 빠르게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 택시, 여기요. 택시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습니다. 민석은 뒷문을 열고 은주를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아이들도 얼른 택시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제일 가까운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민석의 다급한 목소리에 택시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민석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은주야, 눈 떠. 제발 눈 떠. 민석은 은주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대답이 없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택시 한 구석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죽는 거예요? 그 말에 민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안 죽어. 아저씨가 꼭 살릴 거야. 민석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민석은 은주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민석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은주의 창백한 얼굴만 보였어요. 6년 전 그날 은주가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했어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어요. 왜 돈 많은 남자를 만난 여자가 쓰레기 더미에서 쓰러져 있습니까? 왜 아이들이 국어를 합니까? 민석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비밀이 있었어요. 민석은 은주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왜 그랬어? 대체 왜 그런 말을 하고 떠난 거야?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은주의 차가운 손등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은주의 손을 적셨습니다. 민석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비극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은주가 6년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아이들을 지켜왔는지를. 곧 밝혀질 진실은 민석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은주는 곧바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체온증과 영양실조, 그리고 심한 동상. 의료진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어떻게 이 상태로 버텼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민석은 밤새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도 민석 옆에서 지쳐 잠들었어요. 언니 예진이는 동생 예나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자신과 똑같은 눈물점을 가진 아이, 자신의 얼굴을 쏙 빼닮은 아이들. 민석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예진이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이 작은 아이가 지하철역에서 구걸을 했다니. 이 어린 손으로 엄마를 위해 1,000원을 구걸했다니. 민석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혹시 자신과 이어진 존재는 아닐까? 민석의 머릿속은 그 생각 하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주가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은 벌떡 일어나 병실로 향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6년 만에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6년간 증오했던, 하지만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그 여자와. 병실 문 앞에서 민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하얀 침대 위에 은주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은주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푹 꺼진 볼과 갈라진 입술. 6년 전 발그레하게 웃던 그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췌했어요. 민석이 들어서는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은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주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은주는 민석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그리고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창백했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공포로 가득 찼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은주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은주가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어요. 수액줄이 연결된 팔을 휘저으며 민석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몸을 뒤로 빼며 민석에게서 최대한 멀어지려 했어요. 그 모습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그것도 뼈에 사무친 공포였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본 사람처럼. 민석은 당황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 거지? 나를 미워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미움이 아니잖아. 이건 공포잖아.
민석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은주야, 진정해. 나야. 민석이야. 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하자 은주는 더 심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은주의 눈동자가 병실 문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들이닥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문이 열릴 때마다 움찔하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죽였어요. 민석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두려워하는 건 나야? 아니면 다른 누군가야? 은주는 지금 누굴 경계하고 있는 거지? 저 아이들, 내 아이들 맞지?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를 악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이 애들 아빠는 5년 전에 죽었어요. 당신이랑 상관없는 애들이야.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알아챘어요. 은주의 눈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시선이 자꾸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거짓말하지 마. 저 아이들 눈 밑에 눈물점 있어. 나랑 똑같은 자리에. 민석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은주가 움찔하며 몸을 더 뒤로 뺐어요. 그 반지는 뭐야? 예진이 목에 걸려있던 반지. 내가 만든 반지잖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 왜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어? 민석이 다그치자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은주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왜 그렇게 떠났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 다 말해줘. 민석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도와주지 마요. 제발. 우린 남이에요. 앞으로도 남이야.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공포와 절박함, 그리고 뭔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이 한 발짝 더 다가가려 하자 은주가 갑자기 옆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민석이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은주는 깨진 컵 조각을 움켜쥔 채 몸을 움츠리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민석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은주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가 아니라 모든 걸 잃을까 두려운 사람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저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겁을 주려는 말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스스로를 벼랑 끝에 세워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았으니까. 민석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은주의 시선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저 그녀가 무너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병실 밖으로 나온 민석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은주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 죽음을 각오한 눈,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내던질 각오가 담긴 눈. 저건 단순한 미움이 아니야. 저건 공포야. 은주는 뭔가를 무서워하고 있어. 민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겨우 연결이 되자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은주의 지난 6년을 낱낱이 파헤쳐. 어디서 살았는지,
누굴 만났는지, 뭘 했는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전부 알아내. 민석의 충직한 비서 태우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밤낮을 세워가며 은주의 지난 6년을 샅샅이 뒤졌어요. 은주가 거쳐간 고시원, 반지하 방, 쪽방촌. 태우는 그 모든 곳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집주인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수소문하고 은주가 일했던 곳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태윤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병원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은주의 병실 근처 복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가져왔습니다. 태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거운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은 태윤을 데리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민석은 난간에 기대서서 태윤의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말해봐. 회장님, 이상합니다. 태윤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은주 씨는 지난 6년간 남자는커녕 친구 하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가족도 연락 안 하고 옛날 지인들과도 완전히 끊었어요.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았습니다. 민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고립됐다고? 네. 그것도 의도적으로요. 마치 누군가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닌 것처럼. 태윤은 조사 자료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사진들과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은주 씨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거처를 옮겼어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다시 서울 외곽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동할 때마다 패턴이 있었어요. 늘 더 외지고 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고시원이었는데 나중에는 반지하, 그 다음에는 쪽방촌, 마지막에는 비닐하우스 촌까지 갔어요. 민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상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태윤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은주 씨는 정부 보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조금을? 네. 미혼모의 쌍둥이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여러 개 있거든요. 양육수당,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은주 씨 상황이면 거의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신청을 안 했어요. 왜? 주민등록을 사용하면 위치가 노출되니까요. 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주 씨는 주민등록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안 가고 은행도 안 가고 관공서도 안 갔어요. 철저하게 흔적을 지우며 살았습니다. 마치 태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뭐? 마치 도망자처럼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걸 극도로 피한 겁니다. 민석의 손이 주먹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은주는 대체 누구에게서 도망친 걸까? 누가 은주를 이렇게 만든 걸까? 6년 동안 쫓기듯이 살게 만든 사람은 누구야? 직업은? 막노동, 식당 설거지, 공장 일용직, 새벽 청소, 폐지 줍기. 태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안 한 게 없습니다. 하루에 2군데, 3군데씩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낮에는 식당 일하고, 밤에는 공장 가고. 태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도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러더군요. 은주 씨는 절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했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다고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출생신고서를 확인했는데
태윤이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 란이 공란이었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란이 공란. 그 말은 은주가 아이들의 아버지를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왜 아버지 이름을 안 적었지? 아이들의 아버지는 5년 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만큼은 살아있었을 텐데도 말이죠.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윤이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냄새가 납니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 떠난 여자가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호화로운 생활은커녕 쓰레기 더미에서 잠을 자고 아이들은 지하철역에서 구걸을 하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태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건 변심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모든 걸 끊어낸 사람의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면서 누군가를 피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이들만큼은 지키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민석은 난간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6년 전 은주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은주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은주를 쫓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더 파봐. 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주의 가족관계도 파봐. 은주한테는 양아버지가 있다고 들었어. 그리고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주가 떠나기 직전에 누굴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다 알아내. 민석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실이 있었어요. 그 실을 따라가면 진실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민석은 홀로 옥상에 남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은주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 말 못하고 혼자 그 지옥을 버텼어? 민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그날 밤 민석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은주의 병실 앞이었어요. 은주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민석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가끔 간호사들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벤치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6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은주가 이별을 통보하던 날, 그날 은주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차갑게 말하면서도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분노와 배신감에 눈이 멀어서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은주는 그때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민석은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민석은 번쩍 눈을 떴어요.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 은주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몰래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병원복 위에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치고 있었어요. 아직 수액줄도 제대로 뺐는지 모를 상태였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마 아이들 옷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은 잠에 덜 깬 채로 엄마의 손에 이끌려 걸었습니다. 예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예나는 반쯤 잠든 채로 엄마 등에 엎여 있었어요. 은주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가 보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비상구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걸었어요. 민석은 소리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은주가 왜 이 밤중에 도망치려는 건지 알아야 했어요. 계단을 내려가 병원 1층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12월의 비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람도 심하게 불었어요. 은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비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나를 업고 예진이의 손을 잡고 비를 맞으며 민석도 뒤따라 나왔어요. 비가 순식간에 셔츠를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은주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은주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은주의 얼굴에 극도의 공포가 스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마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된 것처럼. 왜 따라와? 제발 그냥 가. 은주가 절규했습니다. 빗소리에 묻힐 뻔한 목소리였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신 때문에 다 망가져. 은주의 말이 민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 망가진다. 그게 무슨 뜻이지? 내가 여기 있으면 뭐가 망가지는 거야? 하지만 물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은주가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고 도로 쪽으로 뛰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 한 대가 무섭게 돌진해 왔어요. 타이어가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며 방향을 잃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은주와 아이들을 비췄어요. 민석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안 돼. 민석이 달려들기도 전에 은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두 아이를 도로 바깥으로 밀쳐냈어요. 예나를 등에서 내려 예진이 쪽으로 밀고 예진이를 두 손으로 힘껏 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쾅!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은주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요. 은주야. 민석은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은주는 도로 위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어요. 빗물과 피가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은 도로 옆 풀숲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은주가 밀쳐낸 덕분에 차에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충격으로 이리저리 굴렀어요.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에서 피가 났습니다. 엄마, 엄마. 예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엄마에게 기어갔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예나는 겁에 질려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눈 떠. 엄마. 예진이가 은주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은주의 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안았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은주야, 눈 떠. 제발 눈 떠.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와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은주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민석을 향했어요. 아이들은, 예진이, 예나는, 은주가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피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자기가 이렇게 됐는데도 아이들 걱정부터 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아. 괜찮으니까 말하지 마. 움직이지 마.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의 상태는 한눈에 봐도 심각했어요. 살려. 꼭 살려줘요. 내 아이들. 제발. 은주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민석은 은주를 아는 채 울부짖었어요.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 빗소리 속에서 민석의 절규가 메아리 쳤습니다. 은주는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훨씬 심각했어요. 응급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앞 민석은 피 묻은 손으로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셔츠는 비에 젖고 은주의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갈아입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비서 태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회장님, 태윤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민석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차 사고야. 은주가 아이들을 지키고 자기가. 민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어요. 수술실 불이 켜져 있는 동안 민석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예진이와 예나는 수술실 앞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준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죽으면 안 돼. 예진이가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예나는 언니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민석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작은 아이들이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민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진아, 예나야. 민석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눈물 젖은 눈으로 민석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안 죽어. 아저씨가 약속할게. 엄마 꼭 살릴 거야. 민석은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보는 거였어요. 아이들의 몸은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더 꽉 안아줬습니다. 수시간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민석의 품에서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민석은 잠든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의자에 눕히고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민석이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접니다. 어떻습니까? 은주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에 민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양쪽 신장이 완전히 파열되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내장이 심하게 손상됐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환자분 상태로는 이식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민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내 것 떼줘요. 내 신장. 의사가 놀란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어요. 환자와 어떤 관계이신데? 제가 보호자예요. 일단 내 것부터 검사해요. 적합한지 아닌지. 빨리요. 민석의 눈에는 광기 어린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은 태윤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이들에게 다가가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뽑았어요.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살살. 이걸로 친자 확인 검사 진행해. 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받았습니다. 민석은 다시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피 묻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은주의 피였습니다. 마르면서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은주는 왜 도망치려 했을까? 내가 나타나면 다 망가진다고 했어. 그게 무슨 뜻일까? 민석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잠결에 예진이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 아빠. 민석은 예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민석은 두 손으로 예진이의 손을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나의 손도 잡았어요. 두 아이의 손을 번갈아 쥐며 온기를 전해줬습니다. 꼭 살릴 거야. 은주도 이 아이들도.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누가 은주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민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새벽빛이 병원 창문으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비서 태우는 은주의 과거를 파헤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은주의 양아버지 서만철.
그 남자의 계좌 기록을 추적하다가 거액의 입금 내역을 찾아낸 거예요. 태유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중환자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태윤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피곤한 눈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10억?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정확히 6년 전 은주 씨가 회장님 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서만철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10억 원이요. 민석은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입금 날짜, 금액, 그리고 송금자 이름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누가 보낸 거야? 송금자가 누구야? 그게 송금자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태윤이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민석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오정희, 민석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강민그룹의 실세이자 민석의 어머니인 오정희. 이게 무슨...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들린 서류가 바르르 흔들렸습니다. 왜 어머니가 은주의 양아버지에게 10억을 보낸 거지? 그것도 은주가 떠나기 이틀 전에? 이건 대체 무슨 뜻이야? 민석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은주의 갑작스러운 변심, 말도 안 되는 이별 통보, 그리고 어머니의 10억 송금. 이것들이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서만철의 행방을 찾았습니까?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 인천의 한 도박장 근처에 있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숨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잡아와. 지금 바로.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냉철한 사업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2시간 후 태윤이 서만철을 끌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만철은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첫눈에 봐도 험하게 산 티가 역력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찌든 얼굴이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벌겋게 부어 있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볼은 푸석푸석했습니다. 옷에서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어요. 민석은 서만철을 병원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서만철은 민석의 섯을 퍼런 눈빛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당신 은주 양아버지 맞지? 민석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만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젖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6년 전에 10억 받았지. 누구한테 받았어? 서만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옥상에는 출구가 하나뿐이었고 그 앞에는 태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게... 서만철이 말을 더듬었어요. 민석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서만철이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등이 옥상 난간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한 번만 더 물을게. 누구한테 받았어? 민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만철은 그 눈빛을 보고 모든 저항을 포기했어요. 오정희 여사한테 받았어요. 회장님 어머니한테요. 서만철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민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당신한테 돈을 줬어? 10억이나?
서만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석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는 관뒀습니다. 숨겨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때 도박 빚이 있었습니다. 10억이요.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돈인데 갚지 못하면 죽는다고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진짜로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오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서만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년 전 그날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 여사님이 제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도박 빚이 얼마인지, 누구한테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전부 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만철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빚을 대신 갚아줄 테니 은주를 회장님 곁에서 떼어놓으라고, 은주한테 거짓말을 시키라고. 민석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무슨 거짓말?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하라고요. 처음부터 회장님한테 돈 때문에 접근했고 다른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고. 회장님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났으니 떠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영원히 사라지라고 하셨습니다. 민석은 주먹으로 난간을 내리쳤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졌어요. 손등 피부가 찢어지며 피가 배어 나왔지만 민석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6년 전 그날, 은주가 차갑게 내뱉었던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은주의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눈은 떨리고 있었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배신감과 분노에 눈이 멀어서 몰랐어요. 은주가 얼마나 힘들게 그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지. 은주는 왜 그 말을 들었어? 어머니가 시킨다고 왜 순순히 떠났어? 민석이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만철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오 여사님이 협박을 하셨거든요. 은주를. 협박? 민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협박? 은주가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를요. 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신. 은주가 임신 중이었다고? 내 아이를? 저도 몰랐어요. 오 여사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오 여사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은주가 임신 몇 주 차인지, 쌍둥이라는 것까지. 서만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오 여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뱃속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아이가 세상 빛을 보게 할지 말지는 은주 선택에 달렸다고. 민석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은주를 협박했다고. 뱃속 아이를 위협하며 내 아이들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아이들을. 그래서 은주가 떠난 거야? 아이들을 지키려고? 서만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봤어요. 네. 은주가 울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아이들만 지킬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평생 거지처럼 살아도 좋으니까 아이들만 살려달라고. 민석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서만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 아들 민석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날, 그날이 내 자식들 제삿날인 줄 알아라. 평생 숨어 살아. 민석이 눈에 띄면 그날로 끝이야. 민석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옥상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은주가 왜 6년 동안 도망자처럼 숨어 살았는지, 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았는지, 그리고 왜 병원에서 민석을 보자마자 공포에 질렸는지, 왜 민석이 나타나면 다 망가진다고 했는지, 전부 다 이해됐어요. 은주는 6년 동안 어머니의 감시망을 피해 도망 다녔던 겁니다. 민석이 은주를 찾으면 어머니가 알게 될 테고, 그러면 아이들이 위험해지니까. 민석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민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6년 동안 은주를 배신자라고 증오했습니다. 만취해서 은주 욕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6년 동안 민석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굶주리고 얼고 병들면서도 아이들만큼은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겁니다. 나 때문이었어. 다 나 때문이었어.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옥상 바닥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한참을 울던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윤아, 녹취록 있어? 네. 오 여사님이 은주 씨를 협박했던 녹음 파일, 서만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몰래 녹음해뒀다고 합니다. 태윤이 휴대폰을 건넸어요. 민석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이 평생 들어왔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맞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무섭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 아들 민석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날, 그날이 네 자식들 제삿날이야. 평생 숨어 살아. 민석이 눈에 띄면 그날로 끝이야. 알겠어? 녹음 속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앞으로도 절대 아니야. 더러운 것. 민석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내 사랑하는 여자를 6년 동안 지옥에서 살게 만들었어. 민석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남자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복수를 결심했어요. 그때 태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짧은 통화 후 태윤이 말했어요. 회장님,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석은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결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부 일치율 99.9%. 민석은 그 숫자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만큼은 선명했어요. 99.9%. 내 아이들이었어. 정말로 내 아이들이었어. 예진이와 예나는 내 딸들이었어. 민석은 결과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내려와 병원 복도로 갔어요.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의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아이들은 아빠 없이 자랐어요. 지하철역에서 구걸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낡은 옷을 입고 구멍난 신발을 신고 그 6년 동안 민석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조차 얼마나 울었을까요?
누군가 민석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예진이가 서 있었어요.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민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예진이가 작은 손을 뻗어 민석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줬어요. 손가락이 너무 작고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민석은 예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눈물점을 가진 아이, 자신의 눈을 쏙 빼닮은 아이,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 자신의 딸, 예진아.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아니 내가.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겨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너희 아빠야. 예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조금 벌어졌어요. 아빠,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그때 예나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언니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아빠? 예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민석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켜주는 천사라고 했는데 민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은주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살아있는 아빠를 죽었다고. 하지만 나쁜 아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버린 아빠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늘나라에서 지켜주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6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은주는 민석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빠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아빠로 기억하게 해줬습니다. 민석은 두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빠라는 사실을 알고는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보는 거였어요. 아이들의 몸이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그동안 못 지켜줘서 미안해. 민석은 아이들을 안은 채 울었습니다. 예진이와 예나도 따라 울었어요.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울던 예진이가 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가느다란 끈에 매달린 은반지였어요. 민석이 6년 전에 은주에게 청혼하며 선물했던 바로 그 반지. 이거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래요. 예진이가 반지를 민석에게 내밀었어요. 엄마가 매일 밤 이거 보면서 울었어요. 불 끄고 누우면 이거 꺼내서 한참 보다가 울었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 반지를 목에 걸고 있으면 아빠가 우릴 지켜준다고 했어요. 민석은 그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반지 안쪽에 새겨진 문구가 보였습니다. 영원히 함께. 6년 전 민석이 직접 새긴 글자였어요. 은주는 6년 동안 이 반지를 품고 살았던 겁니다. 목에 걸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아이에게 맡겼어요. 매일 밤 보면서 울었던 거예요. 민석을 그리워하면서, 미안해하면서. 민석은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반지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시 안아줬습니다. 이번에는 더 꽉.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엄마도 살리고 우리 가족 힘들게 한 사람도 다 혼내줄 거야. 아무 걱정 마. 민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만 담긴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심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 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내 가족을 지옥에 처박은 괴물. 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악마. 그 괴물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6년간의 진실이 밝혀진 이 순간
민석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아이들을 태윤에게 맡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향하는 곳은 어머니의 저택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화려한 집. 민석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자 이제는 증오의 대상이 된 곳. 차 안에서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손에는 서만철의 자백 영상이 담긴 USB와 협박 녹취록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윤이 추가로 찾아낸 자료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6년간 관리해온 비자금 장부. 은주의 양아버지에게 준 10억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그 출처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어요. 오늘이 어머니의 6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을 초대해 성대한 파티를 여는 날이었어요. 민석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민석의 살기 어린 눈빛에 모두 물러섰어요. 감히 회장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파티장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손님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중앙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고 우아하게 웃으며 손님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민석의 모습을 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며칠째 씻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신발에는 병원 주차장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화려한 파티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민석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석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민석아, 왜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민석은 한 손을 들어 어머니를 멈춰 세웠어요. 잠깐만요. 손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민석은 파티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다가갔습니다. 생일 축하 영상을 틀기 위해 준비해둔 장비였어요. 민석은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스크린에 서만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오정희 여사님이 저한테 10억을 주셨습니다. 은주를 회장님 곁에서 떼어놓으라고요. 거짓말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파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영상 속 서만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은주가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오 여사님이 협박하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뱃속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석이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녹취록이었어요. 어머니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 아들 민석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날, 그날이 내 자식들 제삿날이야.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어머니는 뒷걸음질 쳤어요. 민석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어머니가 제 앞에 나타나면 죽인다던 제 아이들. 민석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렸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구걸하는 걸 제가 만났습니다. 6살짜리 쌍둥이가 1,000원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에 얇은 옷 하나 입고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아이들 엄마는 쓰레기 더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폐지 줍다가 굶어서, 얼어서, 손에는 아이들 먹이려고 산 붕어빵을 쥐고 있었어요. 다 식어서 딱딱하게 굳은 붕어빵.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온 힘을 쓰고 있었어요. 만족하십니까?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석아, 오해야. 다 너를 위한 일이었어. 그 여자는 너한테 안 어울려.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닥쳐요. 민석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움찔했어요. 당신이 망친 건 내 결혼이 아닙니다. 민석이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내 아이들의 6년이에요. 은주의 인생이에요. 굶주리고 얼고 병들면서도 아이들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그 6년. 당신이 망친 겁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내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손님이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석아, 그런 말하면 안 돼. 내가 내 엄마잖아. 널 낳은 엄마라고. 엄마라면 손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까? 엄마라면 며느리를 지옥에서 살게 만듭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 당신은 며느리로도 인정 안 했죠. 더러운 것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말에 손님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석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당신이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 태윤이 다 찾았습니다. 은주 양아버지한테 준 10억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회사 돈을 빼돌려서 비자금 만들고 그걸로 협박에 썼죠.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협박죄, 횡령죄, 모든 증거를 지금 검찰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민석이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어요.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어요. 민석아, 이러면 안 돼.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석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내 아이들 근처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민석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민석은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비명 섞인 통곡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민석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택 밖으로 나온 민석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시원하면서도 아팠습니다. 평생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과 인연을 끊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은주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민석은 차에 올라타며 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주 수술 준비는 됐어? 네, 회장님. 신장 적합 판정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수술 들어갑니다. 민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알았어. 병원으로 갈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기다려, 은주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년간의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민석은 은주에게 자신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어요. 마취가 들기 직전 민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예진이와 예나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태윤 아저씨와 함께 기다렸어요. 아이들은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엄마 살려주세요. 아빠도 살려주세요. 예진이가 눈을 꼭 감고 빌었어요. 예나도 언니를 따라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녁 5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태윤이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수술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성공입니다. 두 분 다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이식된 신장도 잘 작동하고 있어요. 태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진이와 예나가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빠도요? 응, 두 분 다 괜찮으시대. 이제 푹 쉬시면 돼. 태윤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민석이 먼저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은 고개를 돌려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민석의 첫 마디는 은주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만은 분명했습니다. 은주 씨도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안 깨셨지만 상태가 안정적이래요. 민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석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잠이었어요. 이틀 후 은주가 눈을 떴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병원이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침대 옆 의자에 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을 잡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환자복을 입고 있지? 은주는 민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였어요. 6년 전과 달라진 것도 있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잠든 얼굴은 여전히 선했어요. 그때 민석이 눈을 떴습니다. 잠결에 눈을 비비다가 은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은주야.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구리를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것도 잠시 은주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깨어났구나. 정신이 들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은주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석이 얼른 물을 떠다 줬습니다. 빨대를 입에 대줬어요. 은주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왜?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은주가 겨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 신장이 망가졌었어. 사고 충격으로. 그래서 내 신장을 줬어. 은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이식 수술했어. 내 신장 하나가 지금 내 몸 안에 있어.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왜 그런 짓이라니. 민석이 피식 웃었어요. 내 사람 살리는 건데. 당연히 해야지.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줄줄 흘렀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왜 나를 위해서. 나는 당신 버리고 간 사람인데. 은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민석이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알아. 어머니가 한 짓. 다 알아. 태윤이가 다 찾아냈어. 녹취록도 있어. 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응. 어머니가 널 협박한 거, 아이들 해치겠다고 한 거, 다 알아.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6년 동안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서 그 지옥을 버텼잖아.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6년간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은주를 안아줬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꼭. 이제 끝났어. 아무도 널 못 건드려. 어머니는 내가 검찰에 고발했어.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못 와. 은주가 민석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가족이라고요? 응. 우리 가족. 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진이랑 예나. 내 딸들이잖아. 친자 확인도 했어. 99.9%. 은주의 입술이 떨렸어요. 알고 있었구나. 응. 그리고 예진이가 그러더라. 엄마가 매일 밤 반지 보면서 울었다고. 아빠 보고 싶다고 했다고. 민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6년 전 그가 직접 만든 은반지였어요. 예진이가 목에 걸고 다니던 그 반지. 이거 다시 끼워줄게. 민석이 은주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은주의 왼손 약지에 6년 전 청혼하던 그날처럼 은주는 반지를 바라봤어요. 안쪽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영원히 함께. 6년 늦었지만 민석이 은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이번엔 진짜로.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 협박 안 받고 우리 가족 넷이서 행복하게 살자. 은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예진이와 예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깨어났어? 아이들이 침대로 달려왔어요. 은주는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몸이 품 안에 쏙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이제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예나가 물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아빠랑 같이 살아. 예진이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가족이야? 민석이 아이들 옆에 앉았어요. 네 사람이 침대 위에 모였습니다. 민석이 세 사람을 다 끌어안았어요. 그럼, 진짜 가족이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가족. 예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 이제 구걸 안 해도 돼? 그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민석은 가족을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은주와 아이들에게는 지옥 같은 6년이었고 민석에게는 증오와 후회로 가득 찬 6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긴 악몽은 끝났습니다. 민석은 은주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예진이와 예나의 머리에도 차례로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너희들 너무 사랑해. 은주가 민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요. 6년 동안 매일 밤 당신 생각했어요. 단 하루도 안 잊었어요. 민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야. 미워하면서도 잊지 못했어. 바보처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6년간의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시작. 병실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춤추듯 내려앉았어요. 지난 6년간의 아픔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가족을 꼭 아는 채 중얼거렸어요. 이제 우리 행복하자.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진이와 예나도 함께 그렇게 네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6년 만에 찾은 가족, 6년 만에 되찾은 사랑,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평생. 차가웠던 12월의 겨울, 어느 병실에서 가장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겨울 끝에 찾아온 봄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기적 같은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낯사연이었습니다.